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치아가 없으면은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치아가 1개에서 9개이면은 치매 발생 위험이 81% 높아지고, 치아가 10개에서 19개이면은 치매 발생 위험이 62%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가 있고, 씹는 힘도 좋으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65세 이상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률 30%만으로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약장TV에서는 임플란트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를 하고서 처방을 받으시면 이렇게 흔히 3가지 약이 많이 처방이 되는데요. 약봉투를 보시면은 제산제, 위장약, 세균감염증 치료제, 항생제, 해열진통 소염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하고 소염제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닌가 하고서 약을 대충 드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경우에는 정말 안 되고요. 약을 꼬박꼬박 정해진 처방만큼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꼬박꼬박 드셔야 하냐면은 잇몸에는 gram 양성균인 스트랩토코균이 가장 많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용 항생제는 다른 균과 다르게 잇몸에 대한 균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발치가 어려워서 항생제로 붓기를 가라앉힌 후에 발치를 하기 때문에 약을 먼저 드시라고 했으면 먼저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염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항생제와 소염제를 잘 처방을 잘 드셔야 됩니다. 물론 임플란트 후에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진통소염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잇몸 세균이 치료 과정에서 혈액중으로 이동을 해서 심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심내막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임플란트 처방 약을 잘 꼬박꼬박 드셔야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 별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마치게 되고요. 중간에 약을 안 드시게 되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약을 처방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약봉투를 받아 보시면은 세균 감염증 치료제, 가래 제거약, 해열진통 소염제, 알러지 질환약, 제산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가만히 보면은 감기약 같아요. 왜 감기약 같냐면은 가래 제거제, 알러지 질환약, 콧물약, 이렇게 몸살약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감기약 같지만, 이거는 위쪽의 어금니 임플란트 치료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위쪽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이 부비동이라고 해서 이 코와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어금니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어금니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처방이고, 이 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여기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뼈를 좀 채워주는 수술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면은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수술 후에 코피가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코풀기를 삼가를 하고, 심하게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벌리고 압력을 낳기 위해서,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코나 이런 데 압력이 높아지면은 부작용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재채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을 벌려서 보거나 이쑤시개로 쑤시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임플란트 후에 일시적으로 붓고 출혈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 소염제를 드시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좋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 처방이 콧물 감기약 같은 그런 약 처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부비동의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코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코피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슈다피드라고 하는 일종의 코막힘 약인데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하면서 코피를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가래 제거약이라고 했거든요. 이 가래 제거약이 우리 기관지의 가래도 제거하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그,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그를 약간 녹여주면서, 플라그를 녹이면서 항생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래 제거약이 가래가 아니고 플라그를 얇게 해주는,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어금니 말고 이제 아래쪽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이 아래쪽 어금니 옆에 뭐가 있냐면은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 쪽에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신경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보조제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신경병성 통증에 쓰는 그런 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약을 처방을 할 뿐만 아니라 가그렉을 치과에서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은 헥사메딘 가그렉을 병원에서 임플란트 후에 처방을 해 주는데요. 구강을 살균해 주고 염증을 방지해 주는 그런 가그렉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다른 가그렉들 있잖아요. 뭐 가그린이라든지 뭐 케어 가글이라든지 뭐 페리오 가글이라든지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다른 가글액을 쓰면은 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임플란트 후에 사용하는 가글액이 따로 있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잇몸 치아 건강을 위해서 쓰는 가글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에서 우리가 목감기 걸려서 편도염에 걸려서 쓰는 가글액 있잖아요. 그 가글액도 또 다릅니다. 그거는 탄투맥이고, 치과 임플란트 후에는 헥사메딘이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는 가그린이나 리스테린이나 케어 가글이나 뭐 페리오 가글, 이렇게 종류가 다르니까 정해진 그 가글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임플란트 및 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과 의사나 본인 처방전을 조제한 약사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플란트에 쓰는 약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통소염제라고 했는데, 진통소염제도 브루펜 계열이냐 폰탈 계열이냐 아세클로페낙 계열이냐, 이 진통소염작용이 약간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할 때 평소에 신장질환이 있거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항응고제라고 해서 혈액순환 관련된 약을 드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로놀 계열의 진통제도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아스피린을 드셨는지 뭐 혈액순환 관련된 약을 드셨는지 치과 의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물론 임플란트 하기 한 일주일 전에 아스피린 같은 것은 중단을, 혈액순환용 아스피린은 중단을 해야 되는데, 중단을 하고 나서도 혹시 약 처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완제 같은 경우를 치과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 있을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 때문에 처방을 하고, 항생제는 일반 감기약에 쓰는 항생제와 뭐 장염에 쓰는 항생제와 다른 항생제를 쓴다라는 거하고,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 플라그 제거하기 위해서 거담제, 출혈 막기 위해서 슈도에페드린, 그 다음에 염증 방지로 항히스타민제, 뭐 위장약, 이렇게 자세하게 있긴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